안녕하세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아리랑 사곤에 대한 독후감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조종래 선생님의 대하소설 아리랑 사곤의 역사적 배경, 줄거리, 낭독자의 감상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자막은 없으니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리랑 사곤의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리랑 사곤의 시대 배경은 1913년부터 1914년까지로 보여집니다. 1912년부터 시작된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국유화된 많은 토지들은 일본 이주민들에게 싼 값에 분양되거나 불화되었습니다. 자국보다 싼 땅이 조선에 많다는 소식이 퍼졌는지 날이 갈수록 조선으로 들어오는 일본 이주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조선 총독부에서 은밀히 진행했던 일본인 이주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통감부의 초대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이 실제로 조선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총칼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본인 200만 명 정도가 조선에 들어와서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총독부가 은밀히 이것을 진행한 것입니다. 참고로 통감부와 총독부의 이름이 비슷한데요.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자면 1906년 일제는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을 주재시켜 이른바 보호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나라를 완전히 빼앗긴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통감부를 폐지하고 그보다 더 강력한 통치기구인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즉, 통감부는 조선 총독부의 전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09년 중국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에 의해 저격당한 이토 히로부미가 바로 통감부의 첫 번째, 즉 초대 통감이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독립군 양성기관이 세워지는 시기였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로 아리랑 사곤의 역사적 배경을 가름하겠습니다. 독립군을 체계적으로 양성한 군사훈련 기관으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곳은 신흥강습소, 즉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이는 1911년 만주 유화현에 설립한 뒤 1912년 만주 통화현으로 이동하며 새 건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제의 눈을 피해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뒤에 신흥무관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소설 속 송수익 부대가 만주 통화현에 자리 잡은 이유도 이 신흥무관학교와 많은 독립군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흥무관학교에서는 여러 군사학과 사격술 등 많은 군사교육을 시켰고, 여기서 양성된 3,500여 명의 군인들은 청산리 전쟁을 비롯하여 이후 무장 독립운동에서 커다란 공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1940년 광복군이 창설되자 핵심 간부로 활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우당 이회영 선생님과 그의 가족들이 전 재산을 내어 건립한 독립군 양성학교입니다. 한말에 활동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님은 6 형제 중 넷째였습니다. 한일합병으로 국권이 완전히 넘어가자 6 형제를 모두 설득하여 전 가족이 만주로 망명하였으며 당시 6 형제의 전 재산인 요즘 시가로 환산한 약 600억 원의 돈을 신흥무관학교 건립 등에 바쳤습니다. 이후 중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진행하였으며 1920년대에는 신채호 선생님과 함께 항일운동 행동조직 의열단을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 66세에 밀정의 밀고로 일본 경찰에 붙들려 심한 고문 끝에 옥사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기 미주 한인사회에서도 독립군 양성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만든 국민군단입니다. 박용만은 이승만, 안창호와 함께 미주 한인사회 3대 지도자이자 항일 무장투쟁론을 주장했던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13년 하와이 한인 지도자들과 독립전쟁을 수행할 군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1914년 하와이 오하우 섬에서 국민군단을 창설하여
독립군 양성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만주나 러시아의 연해주처럼 한반도와 가까운 곳이 아닌 하와이에서 독립군 양성소가 세워진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소설 속 방영근이나 남용석처럼 당시 하와이 사탕수수밭으로 이주해간 많은 조선인 노동자들로 인해 하와이의 한인 사회가 많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군단에 속해 있던 군인들은 낮에는 농장에서 일을 하였고 밤에는 군사훈련 등을 하며 지냈습니다. 소설 속 방연군과 남용석이 낮에는 파인애플 농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총을 들고 군사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민군단은 1916년을 고비로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1917년경 해체되었습니다. 해체의 주요 원인은 1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가한 일본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미국 내 항일단체의 존립이 어려운 분위기였고 하와이 한인사회의 중심기구였던 국민회의 실권이 외교 독립론을 주장한 이승만에게 넘어가 무장투쟁을 주장한 박용만의 활동 범위가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로 아리랑 사건의 역사적 배경을 마치고 이제 소설의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3권의 독후감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잘못 말한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3권에서 등장한 수국이의 동생은 방대근인데 제가 방영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누나를 강간한 백남이를 돌로 찍고 지삼출과 함께 군산을 떠난 수국이의 남동생은 방대근입니다. 방영근은 감골댁의 첫째 아들로서 아리랑 1권에서 하와이로 이주한 뒤 계속 하와이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감골댁의 자식들은 방영근, 보름이, 수국이, 방대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딸이 한 명 더 있지만 이야기 전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 방영근은 하와이 노동자로 있고 막내 아들 방대근은 가족과 함께 지삼초를 따라 만주로 갔고 이후 걸출한 독립군 장교로 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권의 줄거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권에서 지삼출과 감골댁, 천수동, 강기주, 배두성 등 잔존 의병부대 세력들은 가족을 데리고 송수익이 있는 만주 통화연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권에는 이들이 이미 만주에 도착하여 송수익과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송수익은 한자리에 있는 모든 대원들에게 상투를 자르라고 말하고 준비가 된 대원부터 직접 상투를 잘라줍니다. 한 명씩 상투를 잘라주며 오늘부터는 우리 모두 독립군 동지라고 말합니다. 사실 송수익은 부하들이 만주로 오기 전에 최적의 투쟁지를 물색해 두기로 공호와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수개월에 걸쳐 길림에서 하얼빈으로, 하얼빈에서 연해주로, 연해주에서 북간도로, 북간도에서 서간도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 서간도의 통화연의 자리를 잡게 되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회영 형제들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이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운동기지를 이곳에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송수익은 신흥무관학교 개소식에 참석하여 여러 독립군 지도자들을 만났고 이 과정에서 실존인물 이회영과 소설 속 송수익이 만나 조선의 독립과 신흥무관학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리랑 5권에서는 감골댁의 막내 아들 방대근이 이 학교에 입학하여 독립군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아리랑 이야기의 장소적 배경은 조선과 하와이에 이어 만주까지 총 3곳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편 조선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총독부에서는 각 마을에 지주총대라는 사람들을 2명씩 세워두고 토지신고서를 접수받게 했습니다. 지주총대가 하는 일은 땅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신고하면 그 땅이 실제 그 사람의 땅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도장이 찍힌 토지신고서만 총독부에서 인정되었고 어떤 이유에서든
지주총대의 도장이 찍히지 않는 신고서는 기한이 지나면 모두 국유화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토지 조사 사업이 시작되자 일본인 사업가 요시다와 하시모토는 이 사업이 자신들의 땅을 넓힐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방법은 지주총대의 도장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의 땅을 시가보다 싸게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다는 이동만을, 하시모토는 죽산면장 100 정도를 찾아가 자신의 사람들이 각 마을의 지주총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씁니다. 토지조사 사업에 따라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기한 내에 토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토지 신고 기간은 턱없이 짧았고 어느 누구도 한자로 되어 있는 신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조곤조곤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애가 타는 농민들은 밤마다 사랑방에 모여 각자 자신들이 들은 정보들을 서로 짜집기 하면서 신고서를 작성해 가지만 그런 어설픈 작성으로는 지주총대의 도장을 받지 못합니다. 지주총대들은 뒷돈을 찔러주는 양반 지주들의 토지 신고서는 도장을 잘 찍어줬지만 몇 마지기 안 되는 작은 토지를 가지고 있던 농민들의 신고서는 유독 까다롭게 심사하여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태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졌고 주위 마을에서는 땅을 지키려는 농민들이 지주총대를 다치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죽산면의 차서방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차서방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죽산면의 지주총대와 실갱이를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뒤로 넘어진 지주총대는 허리를 크게 다쳐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죽산면 주재소에서는 이 사건을 본보기로 토지조사 사업의 기강을 잡으려고 차서방을 당산나무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시킵니다. 여기서 아주 슬픈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차서방이 죽는 것을 지켜본 그의 아내는 실성하여 밤마다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고 결국 어린 두 남매를 두고 저수지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세상에 단 둘만 남은 오누이, 오빠 득보와 여동생 옥녀. 득보는 동생을 굶기지 않기 위해 동냥지를 나서지만 그마저 신통치 않습니다. 어느 날 오누이는 아버지의 묘에 찾아가고 거기서 아버지가 좋아했던 육자배기 가락을 읊는데 그를 들은 길 가던 주모가 자신의 집으로 가면 고깃국을 먹여주겠다고 깨어 둘을 데려가고 며칠 후 주모는 옥녀를 떠돌이 노래패에 팔아버립니다. 그렇게 오빠와 여동생은 헤어지게 됩니다. 너무 가슴 아픈 10살 오빠와 7살 오누이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며 성장하는 인물이니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옥녀는 후반부로 갈수록 주조연급으로 변하는 캐릭터입니다. 한편 군산부두는 일본으로 가는 쌀을 나르느라고 분주합니다. 하시모토도 자신의 쌀이 일본으로 가는 것을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이후 군산부청 스지무라에게 두둑한 돈봉투를 건넵니다. 쌀을 일본으로 보낼 때마다 하는 하시모토의 인사입니다. 최근 부쩍 일본인들이 군산으로 많이 넘어오는 현상이 궁금했던 하시모토는 스지무라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스지무라는 초대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의 200만 이주 정책에 대해 살짝 언급하며 총칼로 제압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일본인들이 직접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완전한 점령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국유화한 토지를 이주민들에게 값싸게 대여 또는 분양해주는 방법들에 대해 조용히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토지 조사 사업으로 빼앗긴 우리의 토지는 일본 이주민들의 논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공호 스님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3권의 마지막에서 공호는 친일 지주의 집을 털어 군자금을 마련할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그 돈은 나중에 만주 송수익 대장에게로 전달될 군자금입니다. 그는 조용히 비밀 결사대를 꾸리고 부두에서 창고지기로 일하는 손판석의 정보를 듣고 이를 실행합니다. 첫 번째로 털 집은 김제 만경평야 최고 만석군
정재규의 집입니다. 정재규는 삼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씨 집안 삼형제 중 장남입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땅을 동생들과 나눠야 하지만 주색잡기와 도박을 좋아한 정재규는 땅 전부를 자기가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이에 둘째 동생 정상규와 사이가 틀어지지만 어머니의 장례식 때 찾아온 막내 동생 정도규에 의해 어렵게 각 형제들에게 상속이 진행됩니다. 여튼 그런 정재규가 오늘 미국상에 추수한 나락을 팔았고 그 사실을 들은 공원은 비밀 결사대를 꾸려 그 돈을 훔쳐왔습니다. 정재규가 당했다는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둑들은 김제, 군산 일대의 친일 지주들이 쌀을 미국상에 판 날을 귀신같이 알고 그날 저녁 그 집을 털어갔습니다. 급기야 그 도적대들의 옛 의병들이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돌았고 농민들은 왠지 모를 통쾌함마저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판석은 하시모토가 미국상에 쌀을 판다는 소리를 공호에게 얘기합니다. 공호의 비밀 결사대는 이번 목표를 하시모토의 집으로 정하고 그의 담벼락을 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그 길로 결사대는 모두 각자 다른 길로 도망갔고 공호는 새벽까지 최대한 멀리 도망갔습니다. 몸을 숨길 마땅한 곳을 생각하다 홍씨 부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둘은 뜨거운 새벽을 함께 보냅니다. 그날은 땡초 스님 공호와 양반집 젊은 과부 홍씨 부인의 만리장성이 쌓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홍씨 부인은 누구일까요? 공호는 어떻게 홍씨 부인의 집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급발진할 수 있었을까요? 홍씨 부인은 원래 양반집 젊은 과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홍씨 부인은 절에서 부상당해 피신해 있는 송수익 대장을 우연히 만났고 자기도 모르게 송수익을 흠모하게 됩니다. 송수익은 홍씨 부인의 그런 마음을 알았지만 이미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 자기와는 바른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아무런 기별 없이 바로 만주로 떠나버립니다. 홍씨 부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긴 절의 동자승 운봉은 공호에게 부탁해 송수익과의 서신 교환을 위한 다리 역할을 중재했고 그때 공호는 홍씨 부인의 집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호가 본 홍씨 부인은 너무 젊고 아름다웠지요. 만주에 있는 송수익 대장은 아직 혼자 지내시냐는 홍씨의 물음에 공호는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곧 송수익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만주로 넘어갈 거라고 말이죠. 홍씨 부인은 실망을 하게 되고 송수익을 향한 마음을 혼자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 공호가 일제 순사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홍씨의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사권에서 조정래 선생님은 유독 공호의 남성미를 여러 장면을 통해 묘사했습니다. 공호가 손판석을 찾아가서 숟가락을 꾹꾹 눌러가며 고봉밥을 먹는 장면에서도 손판석의 아내 부안댁은 그의 모습을 보며 남성미를 느껴 스스로 얼굴을 붉혔고 하루 50리 이상을 걷는 공호를 묘사하면서도 그의 남성미를 느낄 수 있는 표현들을 여기저기 뿌려두었습니다. 사실 공호는 스님일 뿐 나이는 한창 젊은 나이였습니다. 독자들도 공호의 남성미에 자기도 모르게 신압으로 취했을 무렵 공호는 홍씨 부인의 집으로 피신하고 밤새 새벽 이슬을 맞으며 걸어온 공호는 따뜻한 방에서 느껴지는 홍씨 부인의 냄새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급발진하게 되어 둘은 한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짝 어색할 수 있는 이야기 전개는 앞에서 조금씩 보여줬던 공호의 남성미로 인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후 아리랑 뒤편에서는 공호와 홍씨 부인의 잠자리가 지루할 만하면 한 번씩 등장하여 심심치 않게 독자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이는 땡초, 음흉, 남자다움의 끝판왕, 공호 스님의 매력을 한껏 발산시켜주는 설정인 듯합니다. 이제 감골댁의 큰딸 보름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감골댁의 자녀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방영근, 보름이, 수국이, 방대근 이 4명의 이름은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리랑 전체 이야기는 아주 작게 보면 감골댁 가족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을 만큼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돌아가며 각자의 이야기를 계속 키워나갑니다. 무주 산골로 시집간 감골댁의 첫째 딸 보름이는 남편을 일제히 잃고 시아버지 오영감과 아들 삼봉이와 함께 밭을 일구며 살아갑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 오영감은 자신의 밭에 말뚝을 받고 있는 인부들과 이장에게 괭이를 들고 찾아갑니다. 아리랑 사권 275페이지에 있는 대사 몇 문장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이놈들아, 당장 우리 땅에서 물러가거라. 그러느면 너그 죽고 나 죽기다. 하하, 이놈의 영감탱이가 주재소로 잡혀가기 전에 헛소리 말고 정신 차려. 누가 기한 내에 신고서 안 내라고 했어? 요것은 총독부가 하는 일이여. 무식한 영감탱이가 총독부를 알기나 혀? 이 죽일 놈들, 손바닥만한 종우 쪼가리 한 장 내던지고는 말 한마디 없다가 고것 안 냈다고 땅을 뺏어? 이 숭악한 날도둑 놈들! 이렇게 말하며 흥분한 오영감은 인부의 가슴을 괭이로 찍어버립니다. 이 대목에서 오영감이 말한 손바닥만한 종우 쪼가리가 바로 토지신고서입니다. 총독부는 이렇게 땅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토지신고서를 나눠줬고 거기에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땅은 모두 국유화한다는 내용이 한자로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자를 모르는 일반 농민들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기한이 지나고 자신의 땅에 말뚝이 박힐 때서야 오영감처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산골에서는 이런 일이 더욱 많았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와서 괭이로 인부 한 명을 찍어버린 보름이의 시아버지는 다음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당합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모두 일제에 의해 잃어버린 보름이는 아들 삼봉이만 바라보고 무주 산골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친정엄마인 감골댁과 동생들은 모두 만주로 떠났으니 누구에게 찾아가야 할까 생각하다가 군산에서 창고지기를 하고 있는 손판석을 떠올립니다. 손판석은 자신을 찾아온 보름이를 환대해주고 자신이 지키고 있는 창고쓰리를 보름이에게 맡깁니다. 창고쓰리는 창고 바닥을 청소해주는 대신 쌀을 옮기는 도중에 바닥에 흘리는 쌀들을 챙겨갈 수 있는 일입니다. 낭미쓰리라고도 하는데 손판석은 보름이에게 이 창고쓰리를 맡겼고 그 창고에 있는 쌀가마니에서 하루에 한 대씩 쌀을 가져가는 것을 눈감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몇 달에서 보름이가 작은 장사 미천이라도 잡고 나가게 할 요량이었습니다. 이제 하와이 소식을 끝으로 아리랑 사곤의 줄거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와이로 간 방영근과 그의 동료 남용석은 이제 더 이상 노예 같은 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월급은 적지만 여기저기 조건을 따져가며 농장을 옮겨 일을 하는 노동자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말려라는 한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말려는 사진 결혼을 하기 위해 사진 한 장 보고 하와이로 왔다가 막상 와서 보니 남자가 자기 아버지 뻘 되는 사실을 알게 되어 도망친 여자였습니다. 사연을 듣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남용석은 그녀를 자신들의 거처로 데려오고 결국 남용석은 말려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와이 국민회에서는 국민군단이라는 군대를 조직했고 방영군과 남용석도 낮에는 노동자로 일을 하고 밤에는 국민군단에 속해 군사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국민군단의 창설은 국민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박용만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리랑 사곤의 줄거리 요약입니다. 사곤은 송수익 부대의 만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공호와 홍씨 부인을 연결시켜줬으며 토지조사 사업의 본격화로 인해 많은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줬습니다. 둘만 남게 된 불쌍한 온우이 차독보와 차옥녀의 이야기가 만들어졌고 시집간 보름이가 다시 군산부두로 내려와 이야기의 큰 흐름 속에 다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일본 이주민들이 점점 조선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던 이유와 그 실상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5권부터는 과연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본격적인 만주의 이야기가 펼쳐질 듯한데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리랑 사곤의 리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